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머니 속에서 시작된 혁명, 우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단순히 앱 하나가 아니라 이걸로 촉발된 공유 경제라는 거대한 흐름까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. 여러분, 혹시 늦은 밤에 텅 긴 길에서 택시 잡으려고 발 동동 굴러본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? 네, 바로 그 지긋지긋하고 보편적인 불편함,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. 2009년에 트래비스 칼라닉과 게럿 캠프라는 두 창업가가 있었어요. 이 사람들도 똑같은 짜증을 겪었고요. 근데 이분들은 그냥 투덜대고 끝난 게 아니라 이 개인적인 불편함을 아예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혁명으로 바꿔버렸습니다. 아니,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? 원래 모든 위대한 혁신은 사소한 불편함에서 출발하잖아요. 우버도 정말이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문제가 어떻게 앱이 됐는지, 그리고 그게 어떻게 도시교통 시스템을 영원히 바꿔놓았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아니, 그냥 앱 하나가 어떻게 그 거대한 택시 산업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? 그 비밀은 바로 우버 혁명의 핵심에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 판을 깨부순 파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보죠. 우버가 보여준 진짜 마법은 사실 이 단순함에 있었어요. 딱 4번의 터치. 앱 켜서 차 부르고 근처 기사님이랑 바로 연결되고 목적지까지 편하게 간 다음에 내리면 결제는 알아서 끝. 와, 이 놀랍도록 간단하고 편한 경험이 사람들이 우버에 열광하게 만든 비결이었던 거죠. 그럼 우리가 낸 돈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? 구조는 진짜 간단합니다. 기사님이 요금의 80%를 가져가시고요. 이 판을 깔아준 우버가 나머지 20%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거예요. 이걸로 기사님들은 새로운 돈벌이가 생겼고 우버는 이걸로 돈을 버는 거죠. 정말 완벽한 윈윈 구조처럼 보였죠? 이 모델의 파급력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. 보세요. 2021년 기준으로 이 앱을 쓰는 활성 사용자 수가 무려 9,300만 명이었어요. 9,300만.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우버가 얼마나 거대해졌는지, 그리고 그 영향력이 진짜 전 세계적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. 그리고 이 숫자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. 2018년에 우버의 기업 가치가 1,20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35조 원이었는데요.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당시 미국의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 빅3의 가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금액이었어요. 시장이 이 파괴적인 아이디어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. 하지만 뭐든 그렇듯 이렇게 거침없이 성장하기만 하면 꼭 성장통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. 자, 다음 장에서는 우버의 글로벌 확장이 그냥 순탄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각 나라의 토종 강자들과 벌인 말 그대로 피 튀기는 전쟁이었다는 걸 한번 들여다볼게요. 처음엔 시장을 파괴하는 혁신가였던 우버가 해외로 나가면서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. 이제는 거대한 골리앗이 되어서 중국의 디디추싱이나 동남아의 그랩처럼 그 동네를 꽉 잡고 있는 새로운 다윗들과 정면으로 맞붙어야 했던 거죠. 여기서 승패는 결국 현지화에서 갈렸습니다. 우버는 어디서든 똑같이 표준화된 앱, 카드 결제 우선 이 전략을 밀어붙였어요. 근데 경쟁사인 그랩은 달랐죠.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현금 결제를 허용하고 복잡한 교통 상황에 딱 맞는 오토바이 택시 같은 서비스를 내놓고 가격도 훨씬 친근하게 나가갔어요. 결국 글로벌 스탠더드가 로컬의 디테일 앞에 무릎을 꿇고 만 겁니다. 이렇게 거센 도전에 부딪힌 우버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? 위기는 종종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죠. 다음은 차량 공유를 넘어서 우버가 살아남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사업 전환, 즉 피벗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.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모두가 기억하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. 사람들이 밖을 안 나가니까 차량 공유 매출은 말 그대로 곤두박질 쳤죠. 그런데 완전 반대로 음식 배달 서비스인 우버이츠는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예요. 이 엄청난 위기가 역설적으로 우버의 핵심 사업을 이동해서 배달로 옮겨가게 만든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된 겁니다. 이때부터 생존을 위한 그리고 수익성을 위한 칼날 같은 선택과 집중이 시작됩니다. 우버는 그동안 꿈꿔왔던 자율주행,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, 전기자전거 공유 사업처럼 돈은 많이 드는데
당장 수익은 안 나는 미래 사업들을요, 과감하게 다 팔아버립니다. 그리고 지금 돈이 되는 핵심 사업에 모든 걸 쏟아붓기 시작한 거죠. 자,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훨씬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? 우버의 이야기는 그냥 한 회사가 성공하고 위기를 겪은 이야기가 아니에요. 이건 바로 공유경제라고 불리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모델의 교과서이자 청사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공유경제의 핵심을 아주 기가 막히게 꿰뚫는 줄무늬 하나 있어요. 숙소 공유의 대명사 에어비앤비의 창업자 브라이언 체스키가 한 말인데요. 미국의 전동 드릴이 8천만 개나 있는데 평균 사용 시간은 고작 13분이래요. 과연 모든 사람이 자기 드릴을 꼭 가져야 할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소유하지 말고 잠자고 있는 걸 공유해서 그 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리자는 아이디어죠. 그래서 공유 경제가 뭐냐고요? 아주 간단해요. 내 차처럼 하루 중 대부분을 주차장에서 잠자고 있는 자산이나 우리 집에 비어있는 방 같은 걸요, 필요한 사람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돈을 받고 잠시 나눠 쓰는 겁니다. 핵심은 쓰지 않는 자원의 활용이죠. 그럼 이 새로운 경제 모델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클 수 있었을까요? 여기에는 세 가지의 완벽한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. 첫째,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수입이 절실해졌고요. 둘째, 마침 스마트폰이랑 앱스토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기술적인 기반이 마련됐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세대는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하고 접근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. 바로 이 문화적 변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. 하지만요, 이 새로운 경제에는 아주 밝은 빛과 또 그만큼 짙은 그림자가 함께 존재합니다.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준 엄청난 기회는 무엇인지,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또 무엇인지 그 양면을 공정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. 공유 경제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. 한쪽 면에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잠자던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누구나 원할 때 유연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밝은 약속이 새겨져 있죠. 하지만 동전을 뒤집어 보면요, 기존 산업을 파괴하고 끝없는 법적, 규제 다툼을 일으키고 또 이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무거운 숙제가 남습니다. 우버가 걸어온 길이 이 모든 것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우버는 차고에서 잠자고 있던 자동차를 도로 위로 끌어내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. 우리의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잠자는 자산은 과연 무엇일까요?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미래 경제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